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산불 피해가 워낙 크게 일어나면서 전국적으로 피해 지역민을 도우려는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업과 공공기관 또 유명인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나서서 기부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죠. 그런데 자선단체에 따라서 기부금 목표를 80% 가까이 채운 곳이 있는 반면 목표 금액의 10%도 채우지 못한 곳이 있습니다. 양동이의 물 한 방울 효과라는 것이 있는데요. 문제의 규모가 너무 클 경우에 자신의 기여도가 너무 작을 것 같아서 힘을 보태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을 거라고 여기는 현상을 말합니다. 큰 양동이에 내가 물 한 방울 더 넣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하지만 양동이는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야 가득 찰 수 있습니다. 내가 떨어뜨리는 단 한 방울이 누군가에게는 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가 될 수 있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3월 31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월말이자 분기말. 와, 벌써 3월 31일입니다. 3월의 마지막 날이고요. 또 힘차게 한 주를 출발해야 하는 월요일이기도 하고요. 안진수님, 아침부터 주식장이 난리 났네요 라고. 예. 지난주 후반 또 미국 시장도 크게 조정을 받았고 우리 시장도 오늘 코스피가 현재 딱 2,500에 걸쳐 있습니다. 57포인트나 빠지고 있고요. 2.25% 내린 2,500. 그리고 코스닥은 679. 680선까지 내줬고요. 14.5포인트, 2.1% 내린 679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미국장이 하락한 영향을 사실 지난주 후반에도 우리 시장 좋지 않았었는데 또 계속해서 되돌아가면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2부에 증시각도기 곽상준 부장과 함께 개미스쿨 시간이 있으니까요. 2부 때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같이 한번 나눠보시죠. 오늘도 경제상식 퀴즈 나갑니다. 4013님은 벌써부터 당첨 기다리며 정답 올립니다. 아직 문제 안 나갔는데요. 네, 지금 나갑니다. 오늘은 어떤 색깔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요. 올해 들어서 지난달까지 법인으로 등록한 1억 원 이상 되는 수입차가 약 5,500대였다고 합니다. 이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정도 증가한 건데요. 작년 1월 이 색깔의 번호판 제도를 처음 도입했을 때는 1억 원 이상의 법인차 판매량이 일시적으로 30% 넘게 떨어졌었죠. 그런데 이제는 이 색깔의 번호판을 기피하는 현상이 점점 줄어드는 걸로 보입니다. 8천만 원 이상 신규로 등록하는 법인차에 이 색깔의 번호판을 달게 되는데요. 어떤 색깔일까요? 2296님, 녹색. 이럴 줄 알았습니다. 녹색은 오답이거든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래서 저희가 객관식으로 준비했습니다. 1번 흰색, 2번 노란색, 3번 연두색. 힌트를 드리자면 녹색은 오답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또 KBS 콩, 유튜브는 언제든지 열려 있고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뒷자리 6666 쓰시는 분께서 조금 급하셨네요. 형광색이라고. 예, 형광색도 오답. 자, 오늘의 경제 뉴스 들어보시죠. 해담경제연구소 어이예진 소장, 파이낸셜 뉴스 이환주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두 분은 어떤 소식 준비했나요? 네, 역대 최대 피해를 낸 경남, 경북 산불 주불이 모두 진화됐습니다.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정부의 추경 편성 내용을 정리했고요. 산업용 전기료 부담에 문을 닫는 공장들이 생기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환주 기자는요? 네, 최저임금도 못 받는 고령층 노동자 상황 살펴보고요. 이어서 소액 생계비 대출, 가계대출 현황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어예진 소장이 준비한 소식, 드디어 크고 길었던 산불이 잡혔죠. 네. 피해 상황 어떻게 종합이 됐습니까?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 20일 시작한 경북 산불은
일주일 만인 28일에, 경남은 열흘 만인 어제 오후에 주불이 완전 진화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불은 잡았어도 이제 잔불이 다시 큰 불이 될 수 있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산불은 인명과 재산 피해 모두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를 냈습니다. 인명 피해는 사망자 30명을 포함해서 총 75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산불 피해 영향 구역은 총 4만 8천여 헥타르로 추산이 되는데 이거는 서울 면적의 약 80%에 해당이 됩니다. 주택은 3천여 동이 전소가 됐고 또 국가유산 피해는 30건, 농업시설은 2천여 건 등 시설 피해도 컸습니다. 이재민 상당수가 현재 임시 대피소에서 지내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현재도 대피령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계셔서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많죠. 그렇죠. 예, 그 화재로 또 전기와 온수가 또 안 나오는 바람에 굉장히 걱정이 많은데 정부가 이 조속한 복구와 이재민 안정을 위해서 공공기관 연수원이나 뭐 민간 숙박시설 또 임시 조립주택 등을 이제 임시 거주지로 제공하고 또 긴급 생활지원금과 심리의료 서비스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피해가 큰 만큼 도움의 손길도 많았습니다. 이번 산불 사태 이후에 자원봉사자도 약 10,000명이 복구 현장에 참여를 했고 전국 재해구호협회 등을 통해서 약 550억 원의 성금이 모였습니다. 결국은 어디로 돌아갈 곳이 있어야 하는데요. 집은 다 타버린 상황이고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할 계획이라고요? 네, 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피해 이재민에게 긴급 지원 주택을 제공하기로 했는데요. 현재 비어있는 임대주택 858호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최초 2년 동안 LH와 지자체가 각각 절반씩 임대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이재민들은 임대료 부담 없이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입주를 희망하는 이재민은 해당 지자체로 신청을 하면 되는데 포항에 440여 채가 가장 많고요. 네. 울산 북구에 100여 채, 경남 진주에 88채, 안동에 74채를 제공할 수 있고 또 경북 의성과 청송, 영덕, 경남 산청, 울산 울주 등의 임대주택 공실이 50채 미만으로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이재민이 한 8,000명 또 2,400세대가 넘는데 이 가운데 한 36% 정도만 들어갈 수 있는 규모기는 합니다. 원체 인구가 많지 않은 지역이다 보니까 네. 임대주택이 남는 것도 별로 없었고. 그렇습니다. 또 그래서 부족한 주택은 그 전세 임대주택 등을 활용해서 좀 추가 지원할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은 이재민이 희망하는 민간 소유의 주택을 이제 LH가 전세 계약 체결을 한 다음에 다시 이제 재임대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현재 그 수도권 광역시를 벗어난 지역의 LH 전세 임대 지원 한도가 한 7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특별 재난 지역 이재민 대상으로는 이 지원 한도를 수도권 수준인 1억 3천만 원으로 높인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공급 가능한 주택 추가 확보를 위해서 해당 지역 주택 추가 매입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고요. 또 주택 도시기금을 통해서 주택 복구에 필요한 자금을 최대 1억 2,400만 원까지, 그러니까 1.5%의 낮은 이자로 장기 융자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가 경정 예산 편성해야 된다는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제 좀 속도를 낼 모양이네요. 네, 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지금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실 그동안 기재부는 좀 여야가 먼저 합의를 해서 좀 가이드라인을 주면 예산을 편성하겠다 이런 조금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는데 지금 이제 재난 대응이 시급하고 또 그밖에 직면한 또 어려운 사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네. 좀 최대한 빠르게 집행 가능한 사업만을 좀 포함해서 다음 달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크게 이제 4가지 분야의 추경이 편성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선은 이제 먼저 산불 피해가 집중된 지역의 복구에 이제 추경을 우선 투입하는 거 하나 있고, 네. 그리고 미국발 관세 전쟁에 대응해서 이제 수출기업 지원 대책에 대한 예산 편성입니다. 이거는 뭐 수출기업의 수출 바우처 같은 거를 제공해서 뭐 무역금융 이런 걸 공급해서 해외 관세나 법률에 대해서 좀 자문이 필요한 기업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기업들에게 컨설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AI 기술 경쟁에서도 우리나라가 지금 조금 뒤처져 있는 모습인데
이걸 위해서 고성능 그래픽 처리 장치 GPU라고 하죠. 이걸 추가 확보하는데도 또 추경을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정부가 엔비디아 GPU 10,000개, 그러니까 약 5천억 원어치를 좀 확보할 계획이거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내수 경기 활성화 사업을 위한 비용도 마련하려고 하는데 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 또 서민 취약계층의 소비 여력을 지원하는 내용도 마련해서 추경에 포함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을 보면 뭐 온누리 상품권 할인율 확대, 뭐 신용카드 세액 공제율 상향 이런 게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전 국민 1인당 그 25만 원 소비 쿠폰 네. 이 부분은 이제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필수 추경에는 뺄 계획입니다. 잠시 후 10시에 여야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서 추경을 논의하기로 했는데 이제 여당은 산불 재난 대응을 위해서 10조 원에서 15조 원 규모의 추경이 적절하다 이런 입장이지만 야당은 대규모 소비 진작 사업을 포함한 이 35조 원 규모의 추경을 내세우고 있어서 국회 심사 과정부터 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그 추경을 포함해서 예산안 자체는 기획재정부가 짜는 거고 일단은 국회에서 총액 규모라도 빨리 좀 합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이환주 기자에게 갑니다. 일을 해도 최저임금조차 못 받는 고령층이 많다고요? 예, 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요. 네. 55세 이상 임금 근로자 10명 중에 3명 이상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저임금 근로자의 기준이 중위임금의 3분의 2 이하를 버는 근로자를 뜻하는데요. 지난해 기준 중위소득이 한 220만 원 정도인데 145만 원을 한 달에 벌지 못하는 저임금 근로자가 기준입니다. 임금 근로자 중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약 20% 수준이거든요. 이 전체 비율로는. 근데 55세 이상 고령 임금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보다 저임금 비중이 33%로 10% 이상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70세 이상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80%가 저임금 근로자에 해당을 합니다. 이 성별을 보면 전체 근로자는 물론 고령 근로자 모두 여성의 저임금 비중이 남성보다는 2배 가까이 높았고요. 또 고령 근로자 비중이 높은 업종은 보건 및 사회 서비스업으로 특히 열악했습니다. 임금 인상률과 임금 절대액 모두 전 분야 중에서 가장 낮은 편에 속했고요. 전문가들은 고령 근로자 활용을 위해서 직업 훈련을 강화하고 고령 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하는 정부의 정책도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어르신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소일거리라도 또 있어야 하고 그런데 또 양질의 일자리는 부족하고 벌써 1년이 지났나요?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이제 또 시작이 된다고요? 예, 맞습니다. 내년 최저임금 논의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열어달라라고 요청을 하면 시작이 됩니다. 오늘 김문수 장관이 이를 요청할 예정이고요. 법상 심의 요청 후에 90일 이내에 심의 의결을 마쳐야 하지만 보통 최저임금 논의는 길어지면서 늘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네. 이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9명, 양대 노측이 들어가고요. 사측을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9명, 이를 중재하는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12,600원을 제시를 했었고요.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을 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1.7% 170원이 인상된 1만 3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이 결정이 됐고요. 네. 역대 최초로 1만 원은 넘었지만 역대로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서 네. 노동계와 경영계의 대립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특히 지난해 논의됐던 지역,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방안 등이 올해에도 화두가 될 전망입니다. 서울은 10,000원, 지방은 9,000원, 편의점 업종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차등하자라는 내용이고요. 또 더불어 노동계는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배달라이더 같은 비임금 노동자가 800만 명이 넘는데 이들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서 법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라는 주장이고요.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최저임금 논의의 변수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등 그 정치적인 외부 영향에 따라서도 좀 움직일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경제 자체가 참 좋아서 기업들이 많이 벌고 소상공인들도 많이 벌고 해서 또 많이 올려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올려줄 수 있는 여력도 적고 또
또 그리고 최저시급을 받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경기가 어려우니까 최저시급을 더 올려서라도 우리가 좀 보전을 받아야 된다. 또 이렇게 맞설 수밖에 없는 상황. 자, 다음 소식 어예진 소장에게 갑니다. 전기료 때문에 문 닫는 공장들이 늘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료가 2022년 1분기 이후에 76%가 올랐습니다. 주택용도 물론 올랐지만 3년 새 40% 정도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네. 상대적으로 산업용 전기료의 부담이 더해진 게 사실입니다. 공장을 종일 돌려야 하는 그런 산업들은 또 원가에서 차지하는 전기료 부담이 적지가 않은데 특히 이제 철강 산업처럼 고열을 유지해서 고철을 녹이는 전기로라고 하죠. 전기로를 사용하는 산업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이게 껐다 켰다가 안 돼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제 제품은 물론이고 안전이나 장비 손상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전기가 공급이 돼야 됩니다. 네. 최근 국내 1위 합금철 회사인 DB메탈이 15개 생산 라인 중에 13개의 전원을 껐습니다. 산업용 전기 요금이 오르면서 국내 생산으로는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입니다. 이 회사는 지난 3년 사이에 전체 직원 470명 중에 350명을 내보냈고 지난 24일에는 같은 그룹 내 부동산 개발 회사와 합병을 했습니다. 또 다른 국내 2위 합금철 회사인 신팩은 지난해 5월 충남 당진 공장을 닫고 브라질에서 제품을 들여오고 있습니다. 또 시멘트 회사의 레미콘 공장 가동률 같은 경우에는 1997년 외환 위기 때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이 공장 문을 닫지 않은 경우에는 전기료가 싼 평일 야간이나 주말에만 공장을 돌리면서 이 비용을 줄이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야간 일교대 체제가 이 철강사 전체로 확산하는 분위기가 또 됐죠. 이 업계에서는 산업용 전기 요금만 집중적으로 올리는 추세가 만약에 지속이 된다면 한국 기업의 생산, 투자 활동이 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런 우려가 나옵니다. 사실 좀 경기가 좋아서 수요가 더 많아진다라고 하면 생산 원가가 좀 높더라도 그걸 감내할 수가 있을 텐데 그게 네. 지금 아닌 상황이다 보니까 또 기업들은 본능적으로 대체제를 찾는 거죠. 그렇죠. 대체 지역도 찾고 인건비를 포함해서 운영비가 낮은 곳으로 또 가려고 하는 거고 전기는 당연히 한국전력을 거쳐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한국전력을 오히려 벗어나는 분위기가 많아진다고요? 네, 그러니까 기업이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 전기를 직접 사다가 쓰는 건데요. 지난 28일 전기위원회가 SK그룹의 프로필렌 제조사 중에 SK 어드밴스드라고 있어요. 네. 근데 이 회사의 전력 직접 구매 신청을 최종 승인하면서 당장 오늘부터 기업의 전력 직접 구매 규칙이 적용이 됩니다. 원래 2003년부터 시행은 됐는데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전력 요금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네. 쓸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처음 실제로 활용이 되는 겁니다. 최근에 한전이 산업용 전기만 2차례 요금을 또 올리면서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 요금의 평균 판매가가 미국과 중국보다 우리 돈으로는 많게 1kW시당 80원까지 더 비싸게 됐습니다. 이번에 직접 구매 승인을 받은 SK 어드밴스드의 경우에는 모회사격인 SK 가스가 또 있고 SK ENS, SK 이터닉스 등 여러 발전 계열사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력을 직접 사올 여력도 되고 그렇게 하는 게 이 한전에 내야 할 전력망 이용 금액을 생각하더라도 1kW시당 한 20원 이상 싸다고 합니다. 한전이 또 오랜 적자 때문에 앞으로 전기료를 또 올리면 올렸지 내리기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기업들의 이 전력 직접 구매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조건이죠. 그래서 벌써 SK 하이닉스나 현대제철, 한국철도공사 등 많은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발전소를 짓거나 아니면은 이 경우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기업들은 한전의 가장 큰 고객이잖아요. 근데 이런 기업들이 자꾸 우리가 알아서 전기 사다 쓰겠습니다 하고 나가버리면 안 그래도 적자인 이 한전이 그런 비용 부담을 가정용 전기, 그러니까 즉 개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많이 써주고 많이 내는 기업들이 자급자족하겠다고 나가버리면 규모의 경제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용 요금이 비싸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김나경님이 전기를 민영화하는 거네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근데 또 기업들은 그게 또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겠고 SK그룹 같은 경우에는 원체 에너지 계열사가 많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게 더 싸다 또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자, 이환주 기자에게 갑니다. 소액 생계비 대출, 그러니까 거의 뭐 한 몇십만 원 혹은 100만 원 이렇게 빌리는 거잖아요. 한도가 더 늘어난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 저신용 저소득층에게 당일에 최대 100만 원까지 즉시 빌려주는 소액 생계비 대출이 오늘부터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로 이름까지 바꿉니다. 이름을 바꿔서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로. 예, 맞습니다. 정부의 목적을 좀 더 직접적으로 표현을 한 건데요. 소액 생계비 대출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기존 대출 연체가 있어도 당일에 최대 100만 원까지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 급전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불법 사기몽으로 가는 것을 막고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서 2년 전에 정부가 도입을 했고요. 네. 이 대출 한도도 작년에는 1천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2천억 원으로 2배 이상 늘렸습니다. 이 해당 대출은 2년 동안에 약 25만 명이 받았고요. 1인당 평균 대출 금액은 한 56만 원 수준입니다. 뭐 일용직이거나 무직, 학생, 특수고용직 등 대부분 저소득, 저신용 어려운 사람들이 받아갔고요. 또 소액 생계비 대출 연체율이 최근에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34% 정도로 늘었는데요. 2023년에는 12%였는데 최근 들어서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이 소액 생계비 대출 한 몇만 원, 몇천 원 이 연체율도 크게 늘어나는 겁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연체율이 34%요? 예, 맞습니다. 3분의 1이 안 갚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제 정책 자금 대출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손쉽게 빌리고 좀 갚을 생각을 안 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볼 지점은 있네요. 일단 그 재원의 총액이 1,000억에서 2,000억으로 2배 늘었다라는 거 알려드렸고요. 가계대출 증가세는 좀 한풀 꺾였습니까? 예, 그 3월 가계대출 증가액이 약 2조 원 정도였는데요. 이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이 4조 3천억 원이었는데 3월 들어서 이 증가액 자체는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겁니다. 네. 이사철 수요가 3월 들면서 줄어들었고요. 또 은행들이 대출 관리를 강화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하고 뭐 대출 느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었는데요. 네. 이 대출을 받기까지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반영이 안 됐다라는 전망이 있고요. 또 가계대출은 줄었지만 은행들은 여전히 대출 금리는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하면서 이 예금금리를 신속하게 내린 것과는 대비되는 상황인데요. 현재 예금금리는 대부분 연 2%대로 낮아졌지만 네. 이 대출금리는 여전히 4%대로 높은 상황인데요. 이로 인해서 대출금리에서 예금금리를 뺀 은행들의 예대금리 차이는 1.3%에서 1.5% 수준인데 이게 1년 전과 비교하면 한 2배 수준인 겁니다. 그만큼 은행들의 수익이 늘어날 거로 보이고요. 이 금융당국 역시 예금금리가 떨어진 만큼 은행들의 대출금리 인하도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고 은행들의 대출금리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은행들 입장에서는 봄쯤이면 우리 금리 좀 낮아질 것 같아요. 대출금리 그때 좀 내릴 것 같아요라고 고객들에게 또 소개를 좀 했었었는데 근데 그때 막상 돼 보면은 아직 당국에서는요 점점점 또 눈치를 보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참고로 그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이 마지막 시간이죠. 네, 그렇습니다. 어디 가신다고요? 네, 예. 또 진행을 타사 그 경제방송 진행자로 발탁이 돼가지고 네. 저희는 이제 한 손으로만 이제 축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박수까지는 못 치고. 이게 다 그 이대호 편집장님께서 휴가를 다녀와 주신 덕분에 별 이게 말씀입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5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또 이게 청취자분들 비롯해서 이렇게 또 좋은 분들과 함께하는 덕분에 또 매주 월요일에 이렇게 또 행복하게 시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좋은 곳에서 네.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나 이제 다른 곳에서 어예진 소장의 목소리를 듣게 된다면 성공예감 출신이다라고 항상 우리 꼬리표를 달아둡시다. 그리고 또 시간이 다르니까요. 아침에는 서국예가, 예, 오후에는 소장님 뵈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 수고 많았고요. 파이낸셜 뉴스 이환주 기자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Y스트릿에서 밝은 눈과 두뇌 건강, 활력까지 한 번에 와이즈 부스터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 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무드 등 미니 가습기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데오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선화님이 혜진님 아쉽네요 이렇게 보내주네요. 혜진이 아니고 예진 소장입니다. 자, 그리고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나갑니다. 색깔을 맞춰주시는 날입니다. 자동차 번호판 특정 색깔인데요. 지난해부터 정부가 제도를 바꿨죠. 법인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걸 좀 예방하기 위해서 가격이 8천만 원을 넘는 신규 법인차는 의무적으로 이 색깔의 번호판을 붙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초반에는 좀 이걸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났었는데 이제는 또 자연스럽게 고급 법인 차량의 판매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어떤 색깔일까요? 저희가 객관식으로 여러분이 혹시나 헷갈리실까 봐 객관식으로 준비했죠. 1번은 흰색, 2번 노란색, 3번 연두색 이렇게 보기까지 드렸었는데 김종무님 남자는 핑크지. 예. 정답 5번 핑크. 이것도 오답이었고요. 0392님 정답 3번 맞춰주셨네요. 창원에는 벚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셨네요. 오, 고맙습니다. 여기 여의도에도 KBS 뒤쪽에 그쪽에 벚꽃이 좀 피었더라고요. 가장 햇빛 많이 드는 지역 그쪽보다 좀 많이 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혜진님은 저는 운전을 못한다고 남편이 자꾸 연습 좀 더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술 마실 때마다 저를 불러요. 제 이름으로 된 자동차 한 대 갖고 싶네요라고 하면서 정답 맞춰주셨고요. 2333님은 도로에 보면 이 색깔 차량 번호판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2161님은 저는 이 번호판 색깔 차량을 딱 한 번밖에 못 봤어요. 이렇게 또 지역에 따라서 좀 편차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세 글자 정답 맞춰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소상공인 또 자영업자의 퇴직금이라고도 부르죠. 노란 우산 공제, 이른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노란 우산 공제 해지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다고 하네요. 지난달에만 10,000건 이상 해지됐다고 하고 폐업 공제금도 1,400억 원이 넘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우산을 접는 걸까요? 노란 우산 공제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세금 측면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슬기로운 세무생활 시간, 누리세무그룹 김철훈 세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철훈 세무사입니다. 저희한테도 계속해서 문의 자주 들어오는 주제 중에 하나가 네. 노란 우산 공제입니다. 네. 어떤 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 거죠, 일단은? 네, 먼저 노란 우산 공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노란 우산 공제라는 거는요. 이제 소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 사장님이 혹시나 나중에 뭐 가게 문을 닫는다든가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일을 못 하게 될 때 이럴 때 걱정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생활도 안정시켜 드리고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도 주는 제도인데요. 직장인이라고 한다면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회사를 그만두면 퇴직금을 받게 되는데 네. 사장님은 폐업을 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질 못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장님들의 생계가 위험해질 수도 있는데 그때 바로 이 노란 우산 공제가 그 역할을 퇴직금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시 뭐 쉽게 말하면 사장님들의 퇴직금을 모으는 통장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매달 이제 돈을 넣게 되면은 세금 혜택도 볼 수 있어서 절세 효과도 있고요. 게다가 혹시나 무슨 일이 생겨서 안전하게 그 돈을 지켜주는 든든한 우산 같다고 해서 노란 우산입니다. 이제 사업체가 소기업이나 아니면 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 사업자 대표님이라든지 아니면 법인의 대표라면은 누구나 가입을 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비영리 법인의 대표라든지 특정한 가입 제한되는 대표자만 빼는 경우라면은 다들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노란 우산 공제라는 제도입니다. 법인 대표자도 가능한 거고요. 네. 물론 이제 좀 규모에 따라서 좀 차등이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1인 기업 네. 혹은 사업체를 여러 개 갖고 있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네, 사업체를 여러 개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입이 가능한데요. 이제 다만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가입을 해야 돼요. 이제 선택한 사업체가 만약에 폐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퇴임을 한다는
이런 경우에 대해서만 노란우산 공제금이 지급이 되고요. 이때는 이제 선택한 사업은 사업체는 이제 임의로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제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분들도 계세요. 뭐 인적 용역 제공자라고 해서 프리랜서 분들 아하. 아니면 사업자 등록을 안 한 무등록 사업자도 가입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사업을 했다라는 증명이 필요하니까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국세청으로부터 발급받아서 제출하면은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프리랜서도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네. 근데 이게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노란우산 공제 들어놨다가도 해지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때 그러면 세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처음에 제가 이제 노란우산 공제는 사장님의 퇴직금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사장님이 그만둔 때, 즉 받기로 약속한 때에 받기로 하는 가입한 적금 같은 건데 이제 받기로 약속한 때가 어떤 때냐? 바로 사장을 그만두는 때예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폐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퇴직을 한다든가 아니면 나이가 많아서 그만둔다든가 뭐 최종적으로 이제 돌아가셨을 경우 사망했을 경우에는 이제 사장을 그만두게 되겠죠. 네. 이렇게 약속을 했던 때가 되면 즉 만기가 되면은 지금까지 적금처럼 넣어놨던 돈 납부한 돈에 복리 이자로 계산을 해서 돈을 돌려주게 됩니다. 이 이자율은 2025년 1분기 현재는 뭐 3.3%인데 이렇게 돈을 이자까지 해서 주는 데다가 추가로 이제 운용을 잘 했다고 한다면 부가 공제금이라고 해서 추가로 돈을 좀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돈을 받는 것도 한 번에 일시금으로 받는 게 원칙이긴 한데요. 나이가 60세 이상의 노령이라는 사유로 받게 될 때는 이 돈을 연금처럼 분할해서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여기에 적용되는 세법은 과거에는 적금처럼 집어넣어서 이자처럼 받는다고 해서 이자 소득세를 적용해 오다가 2016년도부터 가입하는 분들에게는 이제 사장님이 퇴직하는 걸로 받는 거니까 퇴직 소득세를 적용하게 됐습니다. 이게 좋은 게요. 퇴직 소득세를 적용하면은 분류과세가 되기 때문에 네. 다음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게 돼서 좋습니다. 퇴직소득세율 자체가 사실은 3.3% 낮은 거고 맞습니다. 이건 이제 노후를 위한 거니까 나라에서도 높은 세금은 안 떼간다라는 거고 네. 그런데 문제는 8949님이 보내주신 것처럼 쌀국수 전문점 사장입니다. 저도 해지해서 급한 불 끄는데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분들이 당장 돈이 급할 경우 이걸 해지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중간에 임의로 이 노란우산 공제 깰 때는 그럼 세금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깰 때는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이제 적금도 만기가 돼서 끝날 수도 있지만 이제 우리가 중간에 돈이 급하면 깨기도 하듯이 노란우산 공제도 중간에 임의로 해지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적금을 만기까지 가져가지 못하고 중간에 깨게 되면 손해가 크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노란우산 공제도 중간에 깨게 되면 손해가 있는데요. 이럴 때 어떤 손해가 있느냐? 적용되는 세법이 다릅니다. 예. 조금 전에 약속을 지켜서 이자 소득이나 아니면 퇴직 소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했는데 중간에 깨는 경우는 기타 소득으로 보게 돼요. 그래서 앞에 약속을 지켜서 만기까지 갔던 사람들에 비해서는 훨씬 불리하게 되는데요. 기타 소득이라 봐서 16.5%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고요. 네. 그리고 또 기타 소득 금액의 특성상 300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연에 300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그 금액은 내년 5월 달에 다른 소득이랑 같이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합산과세가 됩니다. 이 종합소득 합산과세가 좀 무섭긴 하고요. 또 이렇게 노란우산 공제를 임의로 깨지 않고 다른 방법을 없느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차라리 이 해약하면서 손해를 보지 않고 금액을 좀 줄여서 감액을 한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지금까지 잘 내왔던 노란우산 공제금을 담보로 해서 그 금액의 90%까지 대출을 받는 방법을 차라리 저희는 권해드리고 있어요. 아까 8949님이 또 이어서 문자 보내주셨는데 내 돈 내서 모은 돈인데요. 네.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맞아요. 근데 내 돈 모았던 돈인데 내 돈을 해지한다라고 해서 16.5% 그리고 다음에 종합소득 합산과세까지도 될 수 있고 금액에 따라서 네. 이거 되게 불리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근데 어찌됐든 간에 소득공제를 또 받았던 금액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되는 것일 수도 맞습니다. 있겠고요. 나의 원금이 아니라 내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던 부분과 또 추가로 돈이 늘어난 이자 부분에 대해서 이 기타 소득세를 적용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자까지 불어난 거에 대해서도 기타 소득세율 16.5%. 네, 급한 돈 생겨서 해약하려고 하는데 더 속이 쓰린 거죠. 맞습니다. 일단 당장은 어쩔 수 없이 내가 해지하지만 나중에 사업을 재개할 때 네. 또다시 가입할 수 있습니까? 네, 다시 가입할 수가 있어요. 사업을 다시 시작한다고 하면 노란우산 공제도 다시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만 몇 가지 사유에 해당하면은 가입이 안 되는데요. 내가 해약될 때 부금이 연체됐다거나
거나 아니면 부정수급으로 인해서 해약이 처리됐다면 1년이 그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으면은 가입이 안 되고요. 또 업종 특성상 주점업, 뭐 카지노업 이러한 업종이라고 한다면은 가입이 안 되니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아까 잠깐 그 소득공제 이야기를 했는데 얼마나 세제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이 노란우산공제의 대표적인 장점이 바로 소득공제인데요. 올해부터는 이제 사업소득금액 최대 600만 원까지 이제 소득공제가 되게끔 한도가 상향이 됐어요. 연간 네, 600만 원까지. 600만. 소득공제 한도액을 판단할 때는 이 내 매출액이 아닌 매출에서 비용을 빼고 난 나머지 이익, 즉 사업소득 금액이라고 하는데 이 기준으로 해서 적용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5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고 한다면 내가 실제로 번 돈은 뭐 예를 들어 4천만 원인데 네. 3,500만 원을 번 것과 세금이 똑같아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사업소득금액 4천만 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 보면 약 한 481만 원의 세금이 나오게 돼요. 근데 내가 노란우산 공제를 가입을 해서 500만 원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세금은 확 줄어들어서 404만 원, 즉 세금 차이 77만 원 정도를 줄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때 주의하셔야 될 거는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공제를 해주고요. 본인이 임대를 하고 있는 임대소득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데서 발생했던 아하. 기타 소득 이런 데서는 공제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아하. 요건 주의하셔야 됩니다. 임대소득, 기타 소득은 안 되고 사업소득에서만 소득공제를 해준다. 네. 종합소득세까지도 절세할 수 있습니까? 네, 당연히 절세가 가능한데요. 네. 사업소득 기준으로 해서 4천만 원까지는요. 최대 600만 원까지. 그리고 4천만 원서부터 1억까지는 400만 원. 그리고 1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200만 원까지 공제가 되는데요. 그러면 사업소득 금액이 높을수록 손해는 점점 줄어드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정확하게 정반대예요.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적용되는 세율이 크게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내는 돈에 대비해서 절세 효과가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아하. 1억 초과하는 사람은 200만 원까지밖에 공제가 안 되지만 네. 이 사람에게 적용되는 세율을 감안해 보면 맞습니다. 오히려 불리한 건 아니다. 네. 그리고 노란우산공제 가입해서 또 챙기면 좋을 혜택들 네. 어떤 게 또 있습니까? 혜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이 통장은 압류가 금지된 계좌예요. 그래서 혹시 폐업이나 빚 때문에 힘들어서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노란우산공제에 쌓인 돈은 법적으로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이 계좌 자체에 대한 압류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압류 방지 계좌이기 때문에 폐업한 다음에도 최소한의 생활 안정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을 준비하는 다시 재기하는 재기를 위한 자금 확보도 가능하고요. 또 복리 이자가 적용되는 것도 큰 장점인데요. 납부한 금액 전액에 연 복리 이자를 적용해서 적립되기 때문에 목돈 마련할 때도 유리합니다. 그 외에도 정부의 희망 장려금이라든지 건강 검진, 심리 상담이라든지 복지모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아하. 소상공인 교육 같은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냥 내가 어떤 공제에만 가입을 해서 나중에 퇴직금 쪽으로 준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네. 건강검진, 심리상담, 네, 복지몰 이용 이런 것도 있는 여러 거예요.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오현종 님이 또 한번 강조해 주셨는데 노란우산 공제는 압류도 안 됩니다. 네. 예, 이렇게 또 알려주셨고요. 매달 얼마씩 내면 세금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지점이 좀 있습니까? 네, 이거 가입하는 금액은요. 매달 월 5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10,000원 단위로 해서 본인이 선택해서 납입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 중요한 건 본인이 무리하지 않고 그 금액을 매달 넣을 수 있는 금액을 설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무리해서 많이 넣었다가 중간에 만약에 해지하게 되면은 그 불이익 페널티가 크게 됩니다. 그렇죠. 네. 좀 더 꿀팁을 드리자면 본인의 소득공제 한도인 연간 200만 원에서 600만 원 구간 내에서 설정하는 게 요즘 대세인 국룰입니다. 네, 그 이상을 납입해도 되지만 그 이상 납입하는 건 비추천하는 이유는요. 이제 소득공제 한도까지 넣게 되면 소득공제는 다 받을 수도 있고 네. 또 좀 전 말씀드렸던 혜택인 지자체에서 나오는 지원금, 각종 복지 혜택까지 다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가성비가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가입할 때 설정한 매달 얼마씩 납부하겠다는 납입 금액은 이제 중간에 제한 없이 변경도 가능합니다.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데요. 다만 줄이는 감액의 경우라고 한다면 처음에 3번 정도는 납입한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또 반대로 절세 효과가 크게 없는 사업자도 있다고요? 어떤 네. 경우에? 이제 노란우산 공제를 가입하려는 이유가 퇴직금이나 세금 혜택 때문인데 네. 그리고 중도하지 않고 끝까지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내가 가입한 후에 중도를 해지하게 되면 중도에 해지를 하게 되면 소득공제 혜택 본 금액에다가 이자에 대해서도 16.5%의 기타 소득세를 내야 하는 게 불리한 점이에요.
그리고 이 기타 소득은 연간 300만 원만 초과해도 종합소득세 합산과세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무서운데 또 심지어는요. 가입한 지 1년이 안 된 상태에서 내가 해지를 하게 된다. 그럼 내가 냈던 원금까지도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입을 하지 말아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 나는 중도에 해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차라리 안 하시는 게 나아요. 그럴 거면 차라리 이 돈을 연금저축이라든지 아니면 IRP 계좌에 가입하는 게 훨씬 더 낫고요. 정리하게 되면은 어떤 사람들이 가입하면 좋으냐라는 거는 자영업이나 아니면 소규모 법인 대표 중에 앞으로 한참 동안 이제 사업을 할 예정이신 분들이라든지 네. 아니면 소득이 한 4천만 원 정도가 되어서 이제 소득공제 혜택도 톡톡히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분, 그리고 중간에 깨지 않을 자신이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가입하는 게 좋으시고요. 그리고 반대로 가입을 안 하는 게 좋은 분들 같은 경우는 소득 자체가 적어가지고 소득공제 혜택이 미미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당장의 생활 형편이 빠듯해서 이걸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하면은 이런 분들은 아예 처음에 가입을 안 하는 걸 고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이 좀 길게 보고 내 노후나 혹은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가, 네. 준비할 수 있는가. 사실 이거 준비하는 것도 좀 여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김철훈 세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정부가 다음 달 국회 통과를 목표로 10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 산불 피해 복구 등 재난 대응을 최우선 반영하고 미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 등에 대응할 통상 분야와 민생 지원 등 3개 분야에 대해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열고 정부가 어제 발표한 10조 원 규모의 추경안 처리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회 법사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기존 헌법재판관 임기를 자동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상정해 소위에서 심사 의결할 예정입니다. 야당의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법안 추진에 국민의힘은 발상 자체가 반헌법적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국내 생산, 소비, 투자 모두 1월보다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은 오늘 2월 전 산업 생산 지수가 111.7로 전월보다 0.6%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재화 소비를 뜻하는 소매 판매도 전월 대비 1.5% 늘었습니다. 설비 투자는 18.7% 증가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내 집 마련이라는 게 참 모두의 꿈이긴 합니다만 쉽진 않죠. 그래서 정부가 지분형 주택금융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원리금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데 지분형 주택금융 과연 도움이 될까요? 돈워리 투자백서 시간에 들어보시죠. 어서민의 성선화 대표입니다. 성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분형 주택금융 이름은 어려운데 좀 쉽게 좀 풀어주세요. 네, 사실 이런 제도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이번 제도의 핵심은 이제 주택금융에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분형 주택금융은요, 이제 집을 살 때 개인이랑 정부 기관이 각각 일정 비율의 지분을 나눠서 매입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은 정부가 운영한 주택도시기금이 있거든요. 이제 네. 거기에서 일반 대출보다는 낮은 금리로 이제 자금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나중에 이제 주택을 팔 때 이제 시세 차익이 생기면 그 중에 일부를 이제 정부와 나누는 거죠. 예를 든다라고 하면 5억짜리 집이 있다라고 할 때 네. 본인이 3억을 내고 금융기관이 2억을 내고 그럼 지분으로 나눠가지고 정부랑 같이 집에 대한 소유권을 본인이 60, 금융기관이 40 이렇게 갖게 되는 구조로 가는 거죠. 공동지분이네요. 네, 맞습니다. 부부가 공동지분으로 집 같이 네, 보유하듯이 네. 그거를 공공기관과 함께. 그러면 이걸 도입하려는 취지는 뭡니까? 사실 이제 주택금융이니까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집을 사는데 너무나 많은 개인 대출을 받는다는 거죠. 사실 그렇죠. 이제 글로벌리 봐도 우리나라는 개인이 빚이 많고 오히려 정부가 빚이 적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한국은행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최근 가계 대출이 약 2,680조 원을 크게 증가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거의 절반 이상 1,310조 정도가 주택담보대출인 거죠. 그것도 최근 주담대가 거의 5년 평균 7%씩 증가를 하고 있으니까 개인들이 이제
집을 사는데 너무나 많은 부담을 지고 있고 개인이 집을 사서 대출 갚는데 돈을 많이 쓰니까 네. 당연히 이제 내수가 안 좋고 경기가 안 좋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도입하게 되는 거죠. 대출 너무 많이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저희가 좀 같이 지분 투자를 네네. 할게요. 이런 개념이네요. 정부 입장에서 네. 보면. 그러면 이게 실수요자 입장에서 장점이 있는지 혹은 단점은 없는지 따져봐야죠. 사실 이제 장단점이 분명히 있는데요. 장점을 보면 일단은 초기 자금이 줄어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쵸. 이제 정부에서 일단 조금 지원을 해주고 대출 금리 역시 저리를 해주니까 대출 이자도 감소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집값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리스크가 분산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단점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일단 이제 수익 공유 측면인데요. 우리는 이제 집을 이렇게 막 빚을 내서 사는 이유가 집값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런 주택금융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오른다라고 하면 그 차익 또한 금융기관과 지분대로 이렇게 비율을 해서 쉐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일단 우리가 집을 사면 5년은 오로지 내게 돼야 되는데 이런 구조 같은 경우는 완전한 소유권 확보가 어렵다. 이런 단점도 분명히 존재를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정부랑 혹은 네.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보유하는 주택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니까요. 나중에 또 집값 오르면 그만큼 비율대로 떼줘야 되는 거고요. 네. 사실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요 수익 공유형 모기지로 집을 샀었거든요. 아, 네. 이게 사람 마음이 처음에는 그래도 대출 금액 좀 아낄 수 있어서 좋지 않아라고 했다가 집값이 조금 네. 오르니까 그 네. 떼주는 거 배 아파갖고 네.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이거 진짜 옛날에도 있던 제도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게 과거에도 비슷한 정책들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지분 적립형 분양 주택인데요. 이건 이제 처음에 집을 살 때 집값의 20%에서 40% 정도만 내고 입주를 한 다음에 남은 금액을 장기로 20년에서 30년 동안 나눠서 분납하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목돈이 안 들어가니까 굉장히 좋은 제도였고, 그다음에 또 비슷하게는 환매 조건부 주택. 이것도 사실 비슷한 유행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좀 과거에 좀 호응이 좀 없었던 이유가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집값 상승기에 집값이 너무 올랐는데 이 차익이 대부분 이제 공공위로 가져가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은 좀 약간 아쉬운 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과거에도 있었지만 큰 호응은 없었던 그런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러니까 부동산 불패, 사고 나면 오르는데 왜 그거를 공유를 해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는데 모르겠네요. 지금 상황에서는 또 어떻게들 생각을 하실지. 경기도에서도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 제도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름이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비슷하죠. 좀 헷갈릴 수가 있어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 경기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이랑 이번에 이제 정부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지분형 주택금융은 좀 차이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성격과 주체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경기도에서 하는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은요, 이제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택을 매입해서 시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 자체가 정부나 공공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 정부에서 검토를 하는 거는 이제 민간의 주택,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는 집 있잖아요. 부동산에 네. 집 사는 것처럼 그렇게 민간 주택을 구매를 할 때 이제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투자해서 하는 금융 상품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자체가 직접 지어서 주는 것과 원래 있는 집을 같이 사는 금융 상품의 개념이라서 이게 조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적립형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마치 이제 원리금이 적립되듯이 내가 돈을 부을수록 내 지분율이 조금씩 올라가는 구조고. 그렇죠. 근데 그냥 지분형 주택금융 하면은 그냥 5대5면 5대5, 7대3면 7대3 공동 투자처럼 가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 지분형 주택금융 만약에 시행이 되면 시장의 반응은 어떨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이제 지분형 주택을 물론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좀 안 좋기는 하지만 반응이 약간 좀 저는 미지수이거든요. 아직까지도 지금 부동산이 하락할 거다 이런 게 막
대세로 형성돼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사실 일부 알짜 지역에서는 여전히 이제 주택 가격은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큰 영향이 있을지는 조금 미지수고 그리고 사실 시장에 지금 현재 뭐 생애 최초라든지 아니면 신혼부부 신생아 다양한 저금리 정책 대출 상품들도 있거든요. 네. 이 상품들하고 또 경쟁을 했을 때 과연 얼마나 경쟁력이 있을까? 이거는 사실 저리로 대출을 받지만 소유권을 오롯이 개인이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과연 시장에 큰 반향을 일으킬지는 추가적인 인센티브나 정말 파격적인 금리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좀 보완돼야 될 점도 좀 더 짚어주세요. 네, 지금 이 정책을 좀 봤더니 좀 보완돼야 될 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지분 비율과 수익 분배 구조를 조금 명확히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궁금해하는 게 얼마를 내가 내고 나중에 얼마를 내가 가져갈 수 있냐. 근데 지분율이 또 너무 높으면 금융기관의 부담이 좀 커지는 거고 또 너무 낮으면 실수요자 혜택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이제 집값 전망이랑 또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 손실을 어떻게 나눌지도 명확히 해야 되고요. 아하. 그리고 이제 지분 환매 조건도 조금 유연하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수요 입장에서는 또 나중에 금융기관이 지분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냐. 사실 지분 관계라는 게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예. 그래서 이 집값이 올랐을 때 지분을 또 대사는 부담이 또 커지면 또 실효성이 떨어지니까 이런 걸 현실적으로 적용을 했을 때 얼마나 이제 적절하게 이제 배분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명확히 해야지 실수요자들이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4432님이 공동지분이면 재산세, 부동산 세금 취등록세 이런 건 어떻게 누가 내나요? 라고 했는데 요거는 나중에 또 확정이 되면 또 저희가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민의 성선화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증시가 좀 많이 밀리고 있죠. 지난주 후반 미국 증시도 안 좋았었고 코스피는 조금 전에 2,500선을 이탈했었는데요. 지금은 딱 2,500선에 걸쳐 있습니다. 2.26% 빠져 있고 코스닥은 1.78% 빠진 680선에 있는데요. 미국의 관세 전쟁 또 그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 우리는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2부에서는요. 개미스쿨 시간 증시각도기 곽상준 부장과 함께 돌아옵니다.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